65해를 살아온 박진우 선생의 얼굴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고 선명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장인의 지혜와 고집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평생을 바쳐 이룩한 호화로운 저택의 문턱에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사진기에 번쩍이는 불빛은 쉴 새 없이 그의 눈을 찔렀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은 소음이 되어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박 선생, 당신이 이룬 모든 부가 결국 동업자의 기술을 훔친 결과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액에 받친 듯 소리쳤고 다른 쪽에서는 돌아가신 동업자의 설계도를 정말로 가로채어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는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그저 묵묵히 렌즈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한 연못 같았을 그의 눈동자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값비싼 양복이 아닌 늘 입던 허름한 작업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어깨와 소매 곳곳에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나무 가루가 희끗희끗 묻어 있었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의 차림새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떠 있는 작은 조각배 같았습니다. 저택의 문 앞에는 경광등을 번쩍이는 순찰차가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관리들이 나와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들을 쉴 새 없이 밖으로 날랐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가 압수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평생 나무를 깎고 다듬어온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굵고 투박하며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이제껏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힘없이 주먹을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 속으로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고급 가구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추문입니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장인 박진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그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몰락과 차가운 감옥뿐일 것이라는 예측이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돈이나 명성을 잃은 자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깊고 공허한 슬픔이 엿보였습니다. 공개적인 망신과 끝을 알 수 없는 나락,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선 그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란스럽던 모든 풍경이 암전처럼 사라지고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석 달 전의 어느 날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박진우 선생의 작업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가루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작업장 안은 갓 칠한 오치의 짙은 향기와 잘 마른 나무의 상쾌한 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막 완성된 호두나무 탁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아끼는 자식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온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부호들의 집에 놓일 귀한 가구를 만드는 살아있는 명장이었습니다. 나무에 온 생을 바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요. 그날 저녁 박진우 선생은 세 자녀를 값비싼 음식점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였죠. 가장 먼저 도착한 큰아들 민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법률가였습니다. 몸에 꼭 맞는 값비싼 양복과 잘 닦인 구두는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딸 소영은 유능한 의사의 아내로 사교계의 여왕처럼 화려한 옷차림과 도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막내 아들 지원은 앞선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화가였죠.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의 지원은 늘 현실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앞에서 조금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박진우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나무 가공 기술의 권리를 외국의 큰 회사에 팔기로 했다. 그의 말에 자녀들의 표정이 각기 다르게 변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무려 500억 원이다. 박진우 선생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다. 이제는 너희들이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다. 이 돈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나의 선물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 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이 돈이면 저도 제 이름으로 된 법률회사를 차릴 수 있겠습니다. 딸 소영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부촌에 있는 저택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제가 눈여겨봐 둔 집이 있었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의 들뜬 목소리가 음식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막내 지원만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님께 가구 만드는 일은 평생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실용적이지 못한 막내의 걱정 섞인 질문에 민준과 소영은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그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행복을 선물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넨 것이 행복이 아니라 머지않아 자신의 심장을 겨눌 총알을 쥐어준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석 달 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현실로 돌아옵니다. 박진우 선생이 평생의 동업자를 배신하고 그의 기술을 훔쳤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연일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추문은 그의 자녀들의 삶 또한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거대 법률 회사의 긴급 회의에 불려나갔습니다. 싸늘한 회의실 안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유능한 동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죠. 자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우리 회사의 명예에 큰 흠집이 생겼네. 한 고참 법률가가 혀를 차며 말했고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여야 했습니다. 딸 소영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교계에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깊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고급 운동시설에서 마주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고, 등 뒤에서는 저 사람이 그 사기꾼 딸이래.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몰라. 하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박진우 선생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다. 나는 결백하다. 법률가인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정신이세요. 제 직장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도둑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제발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 수 없습니다. 민주는 매정하게 말을 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버림받은 박진우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경찰이 집을 막아서 들어갈 수가 있기운 없구나. 오늘 밤만이라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니? 갈 곳이 없구나. 딸의 대답은 아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연말에 열리는 자선 행사의 초대 명단에서 저희 부부 이름이 빠졌어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기자들이 몰려와 저희까지 망신을 주면 어떡해요? 절대로 안 돼요. 소영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텅 빈 공원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흠뻑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평판과 안위, 그리고 잃어버릴지도 모를 부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부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자식들의 마음까지도. 그는 이제 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작게 웅크린 그의 모습을 멀리서 비춥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이제 영락없는 길거리의 행여자 모습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피해 지하철역 구석에서 새우잠을 잤고 낮에는 공원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늙은 목수 한 명이 몰래 가져다 준 낡은 옷가지가 그가 가진 전부였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먼지뿐 밥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들러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거래는 정지된 후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니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먼저 큰아들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쟁이 동굴이 아름답게 벽을 감싼 2층 집은
여전히 웅장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온 것은 아들이 아니라 화려하게 차려입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보고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그가 시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멸과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은 지금 집에 없어요. 그리고 부탁인데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웃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는 쌀쌀맞게 말을 내뱉고는 박진우 선생의 얼굴 앞에서 소리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신락 같던 희망마저 끊어진 채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딸 소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소영과 그녀의 남편이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값비싼 채에서 내린 두 사람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남루한 모습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딸과 눈이 마주쳤지만 소영은 순간 얼어붙더니 이내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그를 못 본 척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빨리 가요. 저 사람 쳐다보지 마요. 제발. 세상에 정말 끔찍한 망신이야. 그들은 마치 길가의 더러운 무언가를 피하듯 서둘러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절망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우고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명예,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딸의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하고 밝은 불빛을 한참 동안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들며 저녁 식사를 하겠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뜨거운 불씨가 되살아나듯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박진우 선생은 불빛이 희미한 24시간 음식점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위장을 달래기 위해 시킨 멀건, 국 한 그릇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그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있었죠. 그의 낡고해진 옷차림을 본 가게 주인은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손에 쥔 낡은 전화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연락처 목록 속 아직 전화를 걸어보지 않은 이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지원. 그는 언제나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며 붓을 휘두르는 아들이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막내 아들은 성공한 아버지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성공한 형과 누나도 나를 내쳤는데 저 녀석이라고 다를까? 아마 문전박대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 박진우 선생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확인. 이 전화마저 외면당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남은 모든 미련과 기대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단추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른 뒤 앳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지칠 대로 지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다급하고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되셨어요? 온 집안을 다 찾아다녔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들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박진우 선생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걱정과 믿음뿐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구나. 그의 말에 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신 곳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 선생의 메마른 눈가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세상에 아직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은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소형차가 음식점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지원이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남루한 행색과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가와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들의 따뜻한 청아 떨리는 목소리에 박진우 선생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데려왔습니다. 방 안은 온갖 조각상과 그림 도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했지만 묘한 온기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아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바라보는 박진우 선생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 번째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시오, 최 사장.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준비를 마친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우 선생의 기술 권리를 사들였던 고도대 외국 회사의 전 재무관리자가 한 방송사와 단독으로 만난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밝혔습니다. 박진우 선생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회사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쟁업체가 꾸민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회사 내부에서 오고 간 서신들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그 서신에는 경쟁업체가 어떻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언론을 매수하려 했는지에 대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모든 방송과 신문 기사의 첫머리를 장식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에서 거대 음모의 억울한 피해자로 뒤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회사의 주식 가치는 무섭게 치솟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우 선생의 이름 앞에는 다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칭호가 붙었고 사람들은 그의 불운에 안타까워하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국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명예를 지켜낸 박진우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정신적 피해와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 막대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몇 곱절은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른 셈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민준과 소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잠시 후 그들의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역시 자네 아버님은 대단한 분이셨어.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는 말들을 들으며 민준과 소영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은 아버지가 계실 만한 곳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들이 막아섰던 저택으로 평생을 바쳤던 작업장으로 달려갔지만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막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과 소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버지의 텅 빈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가족회의, 내일 오전 10시. 낡은 작업장에서 그 짧은 문장에서 두 사람은 차갑고 단호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진우 선생의 낡은 작업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익숙한 나무 향기가 감돌았지만 그날따라 그 향기는 마치 법정의 엄숙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민준과 소영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박진우 선생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루한 행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판결을 내리는 엄격한 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담담한 표정의 막내 아들 지원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과 소영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영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해요. 그들의 애원에 박진우 선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돈이겠지. 내 모든 명예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너희는 그 죄를 너희의 값비싼 옷에서 털어내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지 않았더냐. 너희는 그 죄가 너희 몸에 묻을까봐 두려워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작업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너희를 둘러쌌던 그 모든 추문과 소란, 사실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다. 민준과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외국 회사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했다.
너희의 마음에서 돈이라는 것을 전부 걷어냈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구나. 텅 빈 공허 한 뿐이었지. 두 사람은 그 거대한 계획과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천천히 지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잿더미 속에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봐준 사람이 있었다. 이 아이는 내게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잠자리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지.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이 아이만은 끝까지 내 이름을 지켜주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다. 나의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의 권리, 그리고 이 작업장까지, 이 모든 것을 막내 지원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아주 값비싼 교훈 하나를 남겨주마. 부디 너희가 그 교훈의 뜻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 박진우 선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원의 어깨를 감싼 채 작업장을 나섰습니다. 텅 빈 공간에 남겨진 민중과 소영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박진우 선생의 낡은 작업장은 이제 박진우 장인 유산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재단을 이끄는 것은 막내 아들 지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목수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젊은이들의 열정과 나무 깎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진우 선생은 이제 경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손잡벌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나무를 만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아들이자 든든한 동반자를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통장이 텅 비었을 때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집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지어야만 그 어떤 것엔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